자, 그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네. 블록체인 수업 들어왔죠? 네. 아마 작년 수업이 유튜브가 아마 그 포털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수업은 작년이랑 좀 달라요. 네, 내용도 좀 다른 걸로 하고 슬라이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컨센서 이런 거 좀 복잡하게 배웠는데 훨씬 간단하게 배우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이퍼레저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거고 주로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내용들을 주로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어떤 걸 배울지 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수업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할 거고 그렇지만 강의 내용은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다시피 이 과목이 이제 PBL 과목이잖아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보고 좀 더 지나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뭐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뭘 할지는 다시 또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블록체인 이 두 개에 대해서 할 거고 주로 이제 블록체인 내용이 될 거고 슬라이드는 이제 그 보네라고 그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교수 슬라이드를 썼고 아마 잘 찾아보면 유튜브에 저 교수의 수업도 있을 거예요. 영어로 된 수업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도 괜찮아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이제 간단하게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런 걸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거를 이 과목에서 배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이 뭐냐? 일단 블록체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파티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관련자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트러스트 파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파티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뢰를 줄 수 있을지에 관련된 게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트러스트 파티가 있는 경우 우리가 뭐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라면 사실 꼭 블록체인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파이낸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의외로 트러스트 파티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은행을 다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송금한다고 쳤을 때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송금했을 때 만약에 외국의 어떤 나라의 은행을 우리나라 은행에 믿을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죠. 그렇죠? 어느 작은 나라에 뭐 잘 모르는 은행에서 돈을 보냈는데 그거를 신뢰하고 여기서 돈을 보내는 게 맞을까? 그래서 신뢰 문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국제 송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꽤 비싸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작점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어디에 주로 쓸 수 있느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이 당연히 디지털 커런시. 그렇죠? 돈에 관련된 것들. 돈은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가를 넘어 쓰는 경우에는 이제 신뢰가 많이 약해지니까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비트코인 2009년도 그리고 이더리움이 2015년도.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람들은 다 송금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보자 하는 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런 걸 해보자. 이게 시작이었던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그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커런시에 관련돼서 그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이런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이 내 가족을 살렸다 하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이코노미스트가 쓴 그런 걸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2009년도, 2008년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때 시작된 건 맞고, 근데 물론 그 전부터 기술은 계속 있었죠. 그런 역사적인 거는 올해 강의에서 별로 다루지 않을 계획이고, 만약 궁금하면 작년 강의를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송금하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상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 Decentralized Application, 그러니까 DApp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뭐 이더리움의 용어로 친다면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그런 응용들을 우리가 다 DEB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다양한 응용들이 제공이 되기 시작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송금, 수신 이것밖에 없었죠. 돈을 보내는 것밖에 없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DeFi, Decentralized Finance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DeFi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작년에는 별로 다루지 않았었고 올해는 이제 DeFi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랜딩, 뭐 익스체인지, 약간 경제, 금융이랑 관련된 것들이 이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작년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됐던 게 NFT, non-fungible 토큰 이런 게 많이 나왔었고, 블록체인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토큰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는 펀저블 토큰과 그다음에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non-fungible 토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뭐 요즘은 이제 가격은 뭐 많이 떨어서 관심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NFT가 어떤 식으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Decentralized Organization, DAO. 아마 블록체인으로 이제 DAO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회사 대신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간단하게 커버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슬라이드는 그 포털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걸 열어서 참조하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모드. 자, 우리가 뭐 C 코드, C++ 프로그래밍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파이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블록체인에서도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DEB이라 불렀고, 디센트럴 애플리케이션 불렀었고, 그런 프로그래밍 모드, 뭐 그런 랭귀지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덱을 짜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유저 단에서 뭔가 트랜잭 만들어서 보내면 블록체인에서 처리하고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Asset Managed by DEB. 그래서 DEB으로 운영되는 그런 에셋들을 보면 작년 9월까지 이제 계속 증가했었고 올해 대충 한 4월까지는 뭐 1월까지는 괜찮았고 4월, 5월쯤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테라도 있었고 테라 루나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의 크립토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는 거는 뭐 그런 크립토 커런시가 어떻게 뭔지 그런 걸 배우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은 재밌게도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심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에 훨씬 많았죠. 네.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렇게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뭐 경기는 계속 바뀌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블록체인을 실제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부르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뭐 스위tzerland라든지 아니면 미국 페더럴 이런 곳에서 뭐 디지털 커런시가 뭐 불가항력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국가에서 CBDC를 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CBDC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자, 이 슬라이드만 해도 작년 거라서 또 변했죠 사실은. 미국은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3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CBDC를 빨리 연구해서 발행하라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아마 미국도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할 거예요. 원래는 미국이 이제 CBDC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원래 미국은 이미 패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앞서 나가고 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CBDC가 적극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죠. 이번에 착수했고 올해 지금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미국이 아마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바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이미 디지털로 다 금융 거래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은행에 있는 숫자이지 실제로 지폐는 별로 안 들고 다닐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CBC가 되면 아마 더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걸 쓰지만 그 은행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뭐 송금하고 뭐 보내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직접적으로 어디에 뭐 투자하고 이런 걸 자동화하고 이런 건 없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자동화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거고. 이제 그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블록체인을 보통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의 밑에 인프라 쪽을 보면 일단 컨센서스 알고리즘, 이제 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컨센서스 레이어라는 게 있고 이 위에서 블록체인 컴퓨터라 불리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돌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죠.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레이어에서 실제로 뭔가 실행을 해주는 거죠. 송금을 해주면 그 송금을 실행해주는 것도 컴퓨터 레이어에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산된 결과들이 여러 대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일정하게 같아지게 만드는 게 컨센서스 레이어. 그래서 이 컨센서스 레이어랑 컴퓨터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이걸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게 레이어 1, 레이어 1.5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합쳐서 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위에 이제 뭐가 있냐면 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뎁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예요. 디센트럴 애플리케이션 일반적인 용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름을 부르고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뭐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지만 그런 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뎁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블록체인에서만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유저는 뭔가 어쨌든 유저 단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요. 유저가 뭔가 실행을 해서 돌리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블록체인을 보내지고 그럼 블록체인에서는 대비 걔를 수행을 해가지고 뭐 맞는지 아니면 뭘 계산을 해서 그게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 대비라고 하는 게 이제 레이어 2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 레이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이 윗단에는 당연히 유저와 이제 인터랙션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윗단에 있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바뀌네. 유저 페이싱 툴. 그러니까 뭐 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뭐 클라우드 웹이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 3에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유저들은 앱을 통하든지 웹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버튼을 누르고 송금을 넣고 뭐 서명하겠다 이런 걸 누르면 거기서 트랜잭션이 만들어져서 레이어 2에 해당되는 뎁으로 가고 뎁에서 있는 그 프로그램은 블록체인이 있는 컴퓨터 레이어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하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볼 텐데 일단 제일 밑바닥에 있는 컨센서스 레이어부터 살펴볼 거예요. 컨센서스 레이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다룰 거는 퍼블릭을 다룰 거예요. 프라이빗은 그 전에는 많이 좀 뭐 2, 3년 전에 얘기했는데 결국 블록체인의 의의가 모든 데이터가 다 공개돼서 같이 공유될 때 이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한 append only 데이터 스트럭처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즉 데이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는 건 되지만 지우고 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persistence 한번 데이터가 더해지면 적히면 그러면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다. safety 모든 honest participant들은 같은 데이터를 가진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여러 노드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이 컴퓨터는 다 하나의 공통된 그런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컨센서스 레이어에서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iveness, honest participants can add new transaction. 블록체인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뭔가 송금한다. 우리는 뭐 악의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송금하는 거를 계속 트랜잭션을 붙일 수 있게 항상 컴퓨터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걸 라이브니스로 얘기하고 제 오픈, anyone can add data. 뭐 저거는 이제 약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된 사용자만 라이팅하게 처음부터 설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픈 아니고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요.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경우. 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persistence, 한 번 합쳐 더해지면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달성하는 방법이 사실은 모든 컴퓨터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데이터가 날아가더라도 계속 다른 데 살아있기 때문에 지우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블럭이 어떻게 체인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면 위에가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여기 사람이 3명이 유저가 일반적인 유저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컴퓨터라 부르는 그런 이 사람들 우리가 채굴자라 부르죠. 마이너라고 부르는 블록체인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그러면 일단 각자 사람들은 트랜잭션 만들겠죠. 내가 누구한테 송금하겠다 이런 것들 만들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 서명 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명을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블록체인 노드들은 저런 트랜잭션 다 받죠.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중에서 한 명을 우리가 리더로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블록을 만들 사람을 우리가 이제 리더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막 오면 트랜잭션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블록을 만드는 사람을 리더라 부르고, 이 리더를 만들고 이 리더가 이걸 모아가지고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써주면, 그러면 이제 블록 채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리더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적혀내면 저 리더였던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할 텐데, 그 전에 블록체인에 저 내용이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채굴자들은 다 베리파이를 해보죠. 맞는지. 그래서 다 확인을 해보는 거고, 만약 베리파이가 안 되면 저 리더는 자기 블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돈도 받지 못하겠죠. 다음 트랜잭션도 만들어 가지고 서명을 해서 또 보내주면, 그러면 저 3명의 채굴 중에 한 명이 리더로 선택이 되겠죠. 선택이 되고 나서 얘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채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 블록체인 노드들, 컴퓨터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일을 처리해주고 데이터도 저장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렇게 어떻게 리더를 선택할 건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선택하는 방법에 뭔가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돈을 거는 방법도 있고, 랜덤하게 뽑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결국 리더를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 컴퓨터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봐야 될 거잖아요. 컨센서스가 유지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왜 어려운지 살펴보면 채굴자가 4명 있다고 쳐봐요. 4명 있어요. 자, 서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트랜잭션이 4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사람 한 명을 리더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트랜잭션 4개를 다 모아서 블록을 만들어오고, 이 내용이 전부 다 전파가 됐겠죠.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건 오케이죠. 컨센서스 이루어져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블록체인 노드들이 같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피지컬하게 컴퓨터를 돌리면 네트워크 딜레이가 일정치 않죠. 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안에 있는 거,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한쪽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래서 딜레이가 막 달라요. 뭐 어디 비가 와가지고 느려질 수도 있고, 뭐 화재가 나서 느려질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해서 좀 느려질 수도 있어요. 또는 아예 네트워크가 끊기는 경우도 있죠. 너무 느려져가지고 끊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진짜로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2개의 채굴자와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채굴자는 서로 다른 내용을 볼 수밖에 없죠. 내용을 카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채굴자 저 컴퓨터 죽어버리면 그러면 TX3는 뭐 블럭에 안 들어갔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말리셔스한 경우도 있어요. 공격자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이상한 걸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컨센서스가 쉬운 일이 아니고 실제로 돌리다 보면 의외로 저런 일이 꽤 생겨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잘 못 느꼈지만 가끔 이제 뉴스 블록체인 이런 쪽을 보면 뭐 장애 때문에 하루 동안 계속 뭐 블록이 안 만들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모두가 다 컨센서스 이루어지면 그러면 블록을 만들기로 했는데 뭐 어느 시간 안에 그런데 뭐 네트워크 딜레이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것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레이어는 이렇게 리더를 뽑고 데이터를 다 똑같이 만들어서 공유하는 레이어고 컴퓨터 레이어는 뭔가 계산하는 레이어죠. 그래서 뎁을 돌리는 레이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뎁 logic is encoded in the program that run on a blockchain. 그래서 뎁이라고 하는 건 그냥 프로그램에 생각하면 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를 돌리는 버추얼 머신을 쓰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웹 같은 경우에 보면 자바 돌릴 수 있죠. 자바 같은 것도 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게 컴퓨팅 유닛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피어런시, 즉 블록체인에서는 트러스티가 없죠. 우리가 신뢰자가 없는 그런 걸 모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 퍼블릭하게 돌아가는 뎁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퍼블릭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뎁 프로그램은 당연히 블록을 크리에이트하는 파티들에서 수행이 된다. 즉 블록체인 노드들, 컴퓨터들이 다 수행을 해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뎁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뎁을 돌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트랜지션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렇게 오면 프로그램을 돌릴 텐데 그걸 돌려봐야지 이게 맞게 계산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계산하면서 퍼블릭하게 베리파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돌리는 게 우리가 블록체인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레이어에서는 그냥 돌리는 레이어. 자, 이 위에 뎁이 있죠.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블록체인이라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이 뎁을 얘기하는 거예요. 뎁부터 시작이죠. 어차피 밑에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고 블록체인 컴퓨터 자체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코어에 가까운 일이고 저거는 그냥 갖다 쓴다고 치면 우리가 응용을 만드는 건 이제 뎁을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뎁을 가지고 뭐 우리가 디파이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NFT를 민팅할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올라가는 그 뎁 말고 실제로 유저가 UI를 통해 가지고 트랜지션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위쪽에 바깥에 유저 페이싱 서버 쪽 유저 인터페이스 쪽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뭐 앱이라든지 웹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엔드 유저가 그냥 직접적으로 앱 같은 경우라면 여기서 바로 트랜지션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서버가 있어서 서버를 통해서 일로 보내줘서 서버가 트랜지션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서버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있는 이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엄청 많이 있죠. 사실 디파이가 작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많이 다시 또 내려갔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디파이들이 아직은 실물 자산이라든지 실제 금융 자산이 들어있지 않아서 약간의 좀 기초가 허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냐면 이 디파이들이 뭘 시뮬레이션 또는 뭐 실험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금융에서 하던 것들 은행에서 가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송금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예금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화 바꾸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은행에서 주로 했었죠. 투자도 하고 또 증권회사 가서는 주식 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안 하겠지만 선물을 살 수도 있고 옵션도 할 수 있죠. 잘 안 하죠 그런 거 그렇죠? 사실 쉽지도 않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또 여러분 많이 하는 건 보험 이런 건 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금융들을 잘 생각하면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을 쓰는 거는 금융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다른 형태의 신뢰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면 더 싼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금융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랜딩, 대출 서비스, 뭐 그런 걸로 주면 이제 컴파운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수업에서는 이제 공부 때문에 들어봐야 되겠죠. 실제로 써본 적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유니스왑, 이거는 이제 돈을 바꾸는 거죠. 블록체인에서는 뭐 이 토큰을 저 토큰을 바꾸는 거, 이거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그 여러분들 외화 같은 거 은행에서 바꾸면 수수료 꽤 내는 거 알죠? 안 내봤죠? 뭐 하면 한 1% 정도 내야 돼요. 물론 그 환율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있잖아요. 살 때 팔 때 다르고 그거 외에 수수료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은행 같은 데도 하면은 수수료가 꽤 높아요. 근데 은행은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점포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돈이 많이 들고 사람이 했던 것들은 다 자동화되고 싼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실험 단계라고 보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실험 단계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근데 아마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일 것 같아요. 조만간. 그렇게 되면 이제 선호하는 직업이라는 얘기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커스터디얼 서비스.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은행에 돈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은행을 믿어요? 일단 믿죠. 근데 사고가 있는 건 알죠. 은행 모르게 막 돈이 인출되고서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했죠, 은행에서? 은행마다 달라요. 은행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쓰는 그 온라인 은행이 뭐가 있죠? 요즘 많이 쓰는 은행, 온라인 은행. 네. 카카오뱅크랑 또 뭐가 있었죠? 응? 토스 이렇게 있어. 있죠.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송금하는 것이 간단하죠. 간단하다는 건 사실 뭐예요? 공격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 계좌에서 몇백만 원에서 빠져나갔다. 뭐 그런 게 이제 뉴스 나고 했었죠. 그럴 때 토스가 취한 행동은 뉴스를 안 봤죠. 안 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토스가 취한 행동은 그냥 당연히 사용자한테 그 돈을 그냥 줬어요. 그냥 보상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죠. 그냥 돈을 주든지 또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들인다는 얘기는 사람이 사용자 불편해지는 거죠. 뭔가 더 깔아야 되고 불편하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스 입장에서는 편한 게 돈을 더 지불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몇백만 원 드리는 건 어차피 뭐 그 정도는 괜찮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페이팔 써봤어요? 페이팔도 되게 간단하죠. 소리가 되게 간단해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 사고가 없을까요? 페이팔은 사고가 굉장히 높아요. 뭐 한 1.2% 정도 된대요. 그래서 수익의 대부분을 그냥 사고 낸 것 때문에 그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 인증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레딧 카드는 쓰기 되게 힘들죠. 인증 뭐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해서 힘든데 사실 해외에서는 크레딧 카드 뭐 번호만 넣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사기 사고가 엄청 많아요.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그런 대응을 그 비용을 그냥 기업에서 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페이팔에서는 1.2%인데 그걸 몇 프로 좀 낮추는, 그러니까 사후에 디텍션 한다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더 나쁘게 하는 쪽으로 안 가는 그런 추세있거든요. 여하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에서도 이런 UI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키 관리하는 걸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트코인 그 암호를 하드디스크에 넣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버려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뭐 5천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쓰레기장을 몇 년째 뒤지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잊어버리면 은행에서는 키를 잃어도 문제 없죠. 가서 그냥 본인 인증해가지고 돈 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고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여기 이제 테라가 여기 있었는데 보이죠? 테라는 사실 알고리즘 코인이어서 잘 따져보면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않았었어요. 여하튼 뭐 다른 코인들도 스테이블 코인들이 정말 스테이블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확실한 건 만약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디지털 화폐면 그럼 스테이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에 발표를 하면 그때 되면은 이제 아마 서비스들이 정말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위한 실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익스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실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진짜 돈을 써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아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체인들을 쓰고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거고 다 이더리움 들어가고 서비스는 보통 지금까지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랜딩, 그러니까 대출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덱스, 돈 교환하는 거.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생각지 않는 게 이제 랜딩이 뭐냐면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신용이 있든지 담보가 있든지. 근데 여기서 신용은 아직 어렵죠. 그냥 주소만 있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신용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용 시스템은 없고 이것도 아마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아직 없는 개념인데. 근데 실제로 뭐 신용 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것도 아마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신용. 또 다른 건 이제 랜딩, 담보를 대출을 해야 되는데 담보가 뭐가 있을까요? 담보가 애매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 뭐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건 말이 되죠. 근데 여기는 아직 주택을 담보로 하려면 주택을 나타내는 증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주택을 나타낼 수 있는 NFT라든지 뭐 주식을 NFT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담보가 실물 자산이 담보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실제 의미 있는 랜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런 게 나오려면 주택이 담보가 되려면 주택 등기를 관장하는 곳에서 허용이 돼야 되겠죠. 주택은 어디서 등기를 관장해줘요? 등기는 법원에서 하죠. 대법원 같은 데서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실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로 담보는 다 다른 토큰을 내가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럼 지금 팔기는 아까우니까 담보로 맡기고 잠깐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 쓰고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자전거래가 더 많은 거죠. 자, 어쨌든 이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뭘 볼 거냐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크립토그래피,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암호학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산돼서 돌아갈 거잖아요. 이 분산 시스템을 잠깐 할 거예요. 아마 합의 쪽이 관련된 게 주로 이쪽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제 동작하는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코노믹스, 뭐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쪽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크립토그래피겠죠.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할 거고 순서는 이제 컨센서스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구조 이런 걸 배우고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덱을 어떻게 짜는지 이런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Economics of Decentralized Application, 디파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 2, 3, 4는 뭐 이제 디파이까지는 하는 거고 5, 6번부터는 좀 더 어려운 토픽으로 하나는 블록체인의 성능이 느리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블록체인에다가 트랜잭션을 막 담는데 그 담는 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당 한 20개밖에 안 되죠. 그 이유가 뎁이 있으면 뎁을 수행을 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담겨 있으면 많이 수행해 봐야 되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많이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능을 올리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이들 같은 경우는 10,000 TPS, 초당 10,000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가 다 공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친구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실제 이게 전 국민이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어제 커피숍에 가서 얼마 썼는지 옆에 친구가 다 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단순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어제 뭐 먹고 어디 갔는지 다 알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했는지 다 안다. 프라이버시가 꽤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련된 스나크라는 기술과 제로널리 프루프, 연기증명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간단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블록체인이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다른 체인들도 막 있잖아요. 여기도 돈이 있고 여기도 돈이 있는데 이 둘 사이가 연결이 돼야 좋겠죠. 여기는 돈을 일로 옮기고 여기 있는 걸 절로 옮기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 데이터 전송에 관련된 그래서 브릿지, 크로스체인에 관련된 브릿지, 그리고 비트코인에 있는 돈을 이대로 옮겼다. 그럼 이제 좀 다른 돈이겠죠. 그런 걸 우리가 랩핑했다고 얘기해요. 싼 거죠. 랩핑 코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은 시험은 2번 볼 계획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계획이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고사 이후에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덱을 짜보고, 그리고 당연히 UI, 뭐 웹이 되든 뭐든 해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덱에 돌리는 걸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차례대로 컨센서스, 이더리움, 그다음에 디파이, 그리고 스케일리티, 프라이버시, 인터퍼러빌리티 이 순서를 할 거고, 수업에 관련된 모든 슬라이드는 다 포털에 있으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질문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네, 동일해. 그래서 다다음 주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 다음 주 월요일은 당연히 수업이 없고. 그리고 수강시청 사람 지금 12명이거든요. 최소 인원이 아마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수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염두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었거든요.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이 수업은 한국어 수업인데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질문 있나요 또? 네, 아마 솔리디티로 개발할 거예요. 솔리디티 쓰고 그다음에 뭐 트랜잭션 만드는 부분은 뭐 파이썬을 짜든 해서 보내고, 아니면 뭐 웹 다른 데 만든 거를 좀 고쳐서 만들 수도 있고. 음. 프로젝트 인원 아마 여기 수업 듣는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른데 작년까지는 2인 1조로 했었어요. 왜냐면 혼자 하면 보통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으면은 안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그리고 정말 12명밖에 안 되면 수업을 HIT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죠. 제 연구실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수요일 날 이후에 이제 수요일이 아니라 중간고사 이후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조교를 대학원생 조교를 붙여줘서 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션 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수업이 유지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수업이 유지될지 안 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확실히 못하겠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PBR 과목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최소 인원이 얼마인지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